입니다. 자료의 산포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닌 것은 산포, 흩어짐, 앞서서 계속 반복했던 거죠. 범위, 변동계수, 사분 편차, 해설해보니 비대칭도라고 하면서 자료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 변동계수라고 말씀드렸죠.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상대적인 산포를 확인할 때 필요한 척도가 되고요. 2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8부터 20까지 자료의 크기가 섞여 있어요. 그런 와중에 중앙값은 55다. 이와 같이 물어보면 위의 자료를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나열을 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 값들을 나열하는 것은 시간상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눈에 뜨이는 걸 먼저 봅니다. 최빈값 54와 81이다. 54 2개, 81 2개. 최빈값 맞는 말이죠. 자료의 범위는 60일이다. 최소 20에서 최대 80일. 그러면 자료의 범위는 60일 맞는 말이죠.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인데 둘 다 계산을 동반한 거라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표본 평균이란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두 더한 다음에 총 개수 11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는 건데요. 약 56쯤 나와요. 그런데 중앙값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중앙값을 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메모지에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80일이 제일 크다고 했고요. 그리고 80일이 하나가 더 있고 제일 작은 값은 20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주어진 값을 나열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58, 54, 54, 81, 56, 75, 81, 75, 55, 41, 40, 20. 저처럼 위아래를 이용해서 나눠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하나. 55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이 56쯤 됐는데 중앙값보다 작나요? 크나요? 큽니다. 21번 같이 자료를 주고 세네 가지의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귀찮을 수밖에 없는데요. 꼭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요. 이 자료에 대한 중앙값, 평균, 최빈값 범위를 동시에 구하고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요. 쉽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저 또한 없다. 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확인해 보고 마지막에 이제 계산에 도전해 봐야 된다. 22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도의 단위가 관측지의 단위와 다른 것은, 다시 말하면 센티미터가 관측치의 단위인데 평균도 센티미터겠죠? 표준 편차 센티미터겠죠? 중앙값도 센티미터겠죠? 분사는요, 일반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값에서 그들의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제곱이 단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측지 단위의 제곱꼴로 분산의 단위를 정합니다.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의 단위는 관측치의 단위와 같으나 분산의 단위는 관측치 단위의 제곱이 된다. 앞서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말씀을 드렸고요. 산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측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타낼 때 분산을 구하게 되고 분산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포도를 분산이라고 한다예요. 만약에 중앙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포도를 분산이라 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값으로부터 산포도의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이에요? IQR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위는 변수값들로부터 측정된 관측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절대적인 차이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럼 분산은 편차의 절대값들의 평균인가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니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합에 대해서 n으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죠. 아,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구나. 그래서 수업 시간에 평균이란 단어는 expected고
편차는 xi-x바의 제곱 따라서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해 드렸었거든요. 이후에 이와 같은 기호가 계속 소개가 되니까 지금 경험만 해 보시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이다. 즉 분산을 계산했는데 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루트 4, 2, 0이 나온 거예요. 루트 0, 0. 그런데 교수님, 음이 아닌 제곱근이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곱근은 어떤 값을 제곱해서 a가 되었을 때 그 x는 제곱근 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와 같이 쓰는데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둘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이다. 단 a가 0이면 제곱근은 0이다. 그래서 0이거나 양수인 걸 합쳐서 음이 아닌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음이 아닌 제곱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24번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산이 크다는 것은 각 측정치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분산도를 구하기 위해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각각의 편차를 제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편차를 제곱하고 그들로부터의 평균을 다시 구하는 모습이었어요. 분산은 관찰값에서 관찰값들의 평균값을 뺀 값의 제곱의 합계를 관찰 개수로 나눈 것이다. 글이 깁니다. 관찰값 xi와 관찰값들의 평균값 x바 이 둘 사이를 뺀 거예요. 그럼 xi-x바죠. 이 뺀 값의 제곱의 합을 관찰된 개수 n으로 나눈 것이다. 정확하게 분산을 계산하는 절차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4번 표준 편차는 분산의 값을 제곱한 것이다. 제곱과 제곱근은 다르다. 제곱은 어떤 값을 제곱하는 거고요. 제곱근은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보통 루트 뭐라고 할 때 제곱근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곱과 제곱근 비교해 주시고요. 따라서 틀린 설명은 4번입니다. 단 해설에 제가 추가해 놓은 글을 읽어보면 동그라미 3번에서 관찰 개수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모분산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표본 분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관찰 개수에서 하나를 뺀 수로 나눈다라고 수정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는 3번도 틀린 것 같아요. 관찰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관찰 개수로 뺀 n-1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관찰 값에서라고 했으니까 표본인 것 같은데 하면서 3번도 틀렸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출문제에는 3번에 대해서 4번이 더 강력하게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는 4번이다. 3번은 그럼 맞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될 일은 보기 4개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은 것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25번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A반과 B반의 영어 성적은 평균과 범위는 동일한데 표준 편차가 A반인 경우 15점, B반인 경우 5점으로 달랐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를 수직선 위에 나열한다면 평균과 범위가 같다는 것은 평균이 어느 값으로 동일하다 범위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거든요. A반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쯤이었으면 B반은 최소값이 여기 최대값이 이쯤에서 그 차이가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표준 편차가 A반인 경우는 15점이고 B반인 경우는 5점이더라 라는 거죠. 그 퍼짐률에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평균과 범위는 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를 때 이 자료를 기초로 내릴 수 있는 결론 1번 A반 학생이 점수가 B반 학생보다 평균 점수 근처에 더 몰려있다. A반의 분산이 15점이고 B반은 5점인데 평균 점수 근처에 더 몰려있을 가능성은 B반이 더 크겠죠? 2번을 읽어보니까 B반 학생의 점수가 A반 학생보다 평균 점수 근처에 더 몰려있다. 그럴 수 있겠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외에 3번처럼 평균 점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3배, 4번처럼 3분의 1배
이런 해석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왜 A의 최소값 최대값의 위치와 B의 최소값 최대값의 위치가 다른가요? 범위가 같다고 했고 평균이 같다고 했지 최소값 최대값이 같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려본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아래 해설을 보겠습니다. 분산이 크다는 것은 각 측정치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흩어짐이 크다는 의미이다. A반이 B반보다 표준 편차가 크니까 A반 학생의 점수가 평균 점수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으며 B반 학생의 점수가 평균 점수 근처에 더 많이 몰려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구간의 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같다, 다르다 설명할 수 없고요. 표준 편차가 다른 두 분포라도 범위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26번에 1반, 2반의 평균이 같습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달라요. 앞서 25번의 문제를 연장한다고 생각하면 2반의 학생들이 훨씬 점수의 분포가 넓겠구나. 1반의 학생들이 평균 근처에 몰려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1반과 2반의 성적은 평균값이 같으므로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표준 편차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 2번 어때요? 1반은 2반에 비해서 성적 차이가 크지 않다. 맞아요. 표준 편차가 8.3으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범위거든요. 그에 비해서 20.4는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표준 편차를 사용하게 되면 1반이 2반에 비해서 평균 근처에 학생들의 성적이 분포되어 있구나, 평균 차이가 크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동그라미 3번, 2반은 1반에 비해 성적이 좋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4번, 2반의 표준 편차가 더 크므로 최고점의 학생은 항상 2반에 있다? 그런 말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만 할 수 있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근처에서 성적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죠. 26번에 대한 해설을 보면 변동계수를 구하여 두 반의 성적 차이를 확인해 보자. 제가 해설을 만들 때 1반과 2반의 변동계수로 구별을 했거든요. 이와 같이 변동계수가 작은 자료에 대해서 그 성적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변동계수는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를 때 씁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평균이 같을 때 표준 편차와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변동계수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변동계수를 이용할 때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더불어 표준 편차는 최고점을 나타내는 값이 아니라 전체 분포의 퍼짐 구조를 설명하는 값이니까 최고점, 최저점을 아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26번 문제 잘 푸셨고요. 27번입니다. 다음은 A병원과 B병원에서 각각 6명의 환자를 상대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 서비스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 아래 A병원은 17분, 32분, 9분, B병원은 10분, 20분 이렇게 대기 시간이 있는데 두 병원의 진료 서비스 대기 시간에 대해서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니까 평균을 비교해 놨어요. 그리고 분산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같다, 같다, 크다, 작다, 분산이 큰지 작은지 부등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교수님, 이 문제 직접 풀어야 되나요? 주어진 문제의 의미는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보통 평균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가 있죠. 보여지는 숫자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6으로 나누면 17이다. 이렇게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보기 중에서 1번하고 2번이 우선은 옳구나. 그러면 분산도 계산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아래쪽에 보면 분산을 계산해 놨어요. A병원의 분산은 그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5로 나누고 그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5로 나누어서 한쪽은 89.2, 한쪽은 19.6이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 풀이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다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저라면 평균이 17분이다라는 거를 계산하고 17분으로부터 얼마큼 퍼져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숫자를 기준으로 퍼져 있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이 퍼져 있으면은 분산이 클 것이고 덜 퍼져 있으면 분산이 작겠죠. 수치적으로 그 분산이 얼마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크냐 작으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B 병원이 17을 기준으로 적게 퍼져 있고요. A 병원이 17을 기준으로 넓게 퍼져 있죠. 따라서 A 병원의 분산이 크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7번 문제 절대 계산하는 문제 아닙니다. 평균 정도만 계산하시고 분산은 그 흩어짐을 상상해서 아래 그림처럼 상상해서 확인하고 크다. 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28번입니다.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어떤 자료에 값이 모두 동일하게 10인 6개의 자료를 더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평균이 50이에요. 그러니까 50 근처에 값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60, 40, 30, 70 이쯤에 모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보통 2표준, 3표준 쓰거든요. 그런데 값이 모두 10인. 그러니까 50에서 40, 30, 20, 10 꽤 작은 값 6개를 더 추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 범위에서 아주 작은 값 6개를 추가했어요. 극단값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 결과 평균도 상당히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표준 편차 10보다 더 큰 표준 편차가 생길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균은 작아질 것이고 표준 편차는 더 커질 것이다. 제 말 이해되실까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n개가 있었어. 따라서 n 곱하기 50만큼 전체에서 n으로 나눌 거야. 표준 편차가 있었어 하고 계산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문제입니다. 보기 1번 당초의 표준 편차보다 더 커진다. 문제 2번 당초의 표준 편차보다 더 작아진다. 변하지 않는다. 판단할 수 없다. 1번이 답이고요. 동시에 평균과 함께 물어봤으면 평균은 50보다 작은 값이 될 것이고 표준 편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추가된 값들은 기존 평균 50보다 매우 작은 값이므로 매우 작은 값이라는 거는 극단값이므로 그럼 평균은 그 작은 값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된다. 그리고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값들이 추가되면 전체적인 편차 제곱의 합이 증가하면서 표준 편차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때 편차 제곱의 합이 증가하게 된다. 이 말 이해가 되실까요? 평균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전체적인 편차 제곱의 합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또한 커지겠죠. 28번 문제 깊게 생각해 봐 주시고요. 29번입니다. 20개로 이루어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을 때 중위수와 4분위 범위의 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중위수는 Q2 50% 위치의 수예요. 4분위 범위는 Q1 25%, Q3 75%. 참고로 Q1, Q2, Q3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4분의 1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절대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회조사 분석사에서의 문제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값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개인 거죠. 20개는 10개를 기준으로 아래가 50%, 위에가 50%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따라서 40과 42 중간에 41이 50% 위치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40과 42 중간인 41이 50% 위치의 수다. 교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위에 10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수는 5개씩 제거해서 여기 38이 되겠죠? 아래에도 45가 되겠죠? 그러면 38과 45 사이에 간격이 4분위 범위거든요. 7이 될까요? 7.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래 보면 제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 29번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먼저 10개, 10개씩 나누리라. 그러면 40과 42 중간에 41이 중위순이라. 그리고 위에 10개, 아래 10개 중에서 그 중간, 중위수를 찾으리라. 따라서 38, 아래는 45, 그리고 이들의 차이 7이 4분위 범위다. 29번 잘 연습해 두세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20개 정도의
4분위 범위는 이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30번입니다. 어느 한 집단에 대하여 신체 검사를 하였다. 신체 검사 결과 키와 발의 산포 크기를 비교하려고 한다. 키는 센티미터인가요? 발은요? 밀리미터인가요? 단위가 다르죠? 그런데 산포라고 하면 산포도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들을 비교한다고요? 평균이나 단위가 다른데 그러면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분산 표준 편차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포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도 키와 발은 측정 단위가 다르고 이와 같이 측정 단위가 다른 두 자료의 산포 크기를 비교할 때 변동계수를 사용한다.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결과죠. 보통은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4번 결정계수도 비슷해 보여요. 그러네요. 변동계수, 결정계수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계수는 회귀 분석에서 사용합니다. 다시요. 결정계수는 회귀 분석에서 사용한다.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다. 31번 변동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3번을 먼저 볼까요? 상대적인 산포의 측도로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정의죠.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맞습니다. 그리고 30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변동계수는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통계량이라 단위가 다른 두 상황에 대한 산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큰 산포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2번, 3번, 4번 모두 변동계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어떻죠? 변동계수는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1보다 클 수 없고 0보다 작으면 안 되나요? 변동계수의 정의가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이다. 그런데 평균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0 이하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해설해 보겠습니다.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이제 알겠고요. 평균이 음수이면 변동계수가 0 이하가 될 수 있겠죠. 표준 편차가 평균보다 크면 변동계수는 1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어진 자료에서 평균이 1입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3씩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1분의 3이니까 3, 1보다 크잖아요. 변동계수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2번 평균 40, 중앙값이 38, 표준 편차가 4일 때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구하면 그러면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4를 40으로 나누면 0.1이죠. 그런데 0.1이 없어요. 맞아요. 변동계수, 변이계수는 소수점으로 나오는 부분을 고려해서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이계수,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고 퍼센테이지로 결과를 표현한다. 다음 페이지 33번입니다. 어떤 PC방을 이용하는 고객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나이를 조사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동계수는 평균 24, 분산 36. 두 결과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분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36의 제곱근인 6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24분의 6, 아래에 풀이를 보니까 4분의 1, 0.25에서 100을 곱했으니까 25%, 답은 2번입니다. 34번과 35번처럼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변동계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두 집단의 변동계수를 이용해서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자주 소개가 됩니다.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의 임금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변동 변이계수에 근거한 남녀 직원 임금의 산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변동계수에 근거한이니까 남자의 산포 즉 2000분의 40, 여자의 산포 1500분의 30 각각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 결과
둘 다 0.2로 동일해요. 그러면 남자, 여자 직원의 임금의 산포가 같다. 이렇게 4 번으로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 풀러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변이계수가 같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라고 질문하시면 평균 대비 표준 편차가 그 비율이 같다란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표에 보면 남자의 평균 임금이 여자보다 높고 표준 편차도 높단 말이죠. 그러면 남성들이 평균 대비 임금에 대한 산포가 큰 거 아니냐, 여자들이 더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40과 30만 보는 게 아니라 2000에 대한 40, 1500에 대한 30을 보면서 그들의 임금에 대한 산포가 어떤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금의 산포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같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35번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기업체의 인문사회계열 출신 종업원 평균 급여는 140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42만 원, 공학계열 출신 종업원 평균 급여가 160만 원에 표준 편차가 44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공학계열 종업원의 평균 급여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종업원의 평균 급여 수준보다 높다. 위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인문사회는 140에 42, 공학계열은 160에 44만 원이에요. 평균도 조금 높고 표준 편차도 조금 높아요. 따라서 공학계열 종업원의 평균 급여 수준이 인문사회 계열과 비교해서 높다라고 말하는 건 타당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2번, 3번, 4번도 읽어보면서 비교해 볼게요. 2번입니다. 인문사회 계열 종업원 중 공학계열 종업원보다 급여가 더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라인을 한번 잡고 비교해 봅시다. 140만 원이고요. 표준 편차가 42만 원이에요. 160만 원이고요. 표준 편차가 44만 원이에요. 지금 비교해 보는 것 안에서도 이미 인문계열 쪽에서 높을 수가 있는 거죠. 표준 편차가 작다, 평균이 작다고 해서 급여가 모두 작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2번의 해석을 보니까 급여가 더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3번으로 가볼게요. 공학계열 종업원들 급여에 대한 중앙값이 인문사회 계열 종업원들의 급여에 대한 중앙값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중앙값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주어진 정보인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중앙값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질문 또한 크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는 건 어렵다 이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3번 또한 맞는 말이고요. 4번 인문사회계열 종업원들의 급여가 공학계열 종업원들의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포를 나타내는 변동계수가 더 작다. 그러면 변동계수를 계산해 보자. 그랬더니 인문사회계열 출신 종업원의 평균 급여에 대한 변동계수는 0.3, 41을 140으로 나누면 되겠죠. 계산기 이용하시고 공학계열 출신 종업원 평균 급여에 대한 변동계수는 0.27로 조금 더 작아요. 따라서 둘 사이의 변동계수를 비교해 보면 4번의 설명처럼 더 작다가 아니라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35번 한 문제를 1번부터 4번까지 쭉 읽으면서 4번이 답이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수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풀 때 혹시 변동계수를 직접 물어보는 문제 아니야? 하고 4번으로 넘어가서 계산하신 다음에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나머지 1번, 2번, 3번을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경우가 많으니까요. 변동계수, 변이계수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36번 비대칭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대칭도는 외도죠. 즉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다.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다. 외도가 양수이다. 외도가 음수이다. 그리고 좌우 대칭형이면 외도는 0이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1번 비대칭도의 값이 1이면 좌우 대칭인 분포를 나타낸다. 1번부터 틀렸네요. 비대칭도의 값이 0이면 좌우 대칭형인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2번 비대칭도는 대칭성 혹은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바르게 정의했습니다. 3번 비대칭도의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것은 관측
최저값 분포의 긴 쪽 꼬리 방향을 나타낸다.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이 꼬리 방향으로 평균이 따라가고 평균이 크면 전체 다른 값보다 크고 평균이 작으면 전체 다른 값보다 작고 그래서 양수, 음수가 된다라는 의견 드렸어요. 다시 질문할 거를 감안해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긴 쪽꼬리 방향을 나타낸다. 비대칭도의 값이 음수이면 음수라는 거는 평균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일 거예요. 이때 왼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을 나타낸다. 잘 설명하셨습니다. 해설입니다. 비대칭도 외도는 자료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즉 대칭성 혹은 비대칭성을 나타낸 측도이고 비대칭도의 값이 0이면 정규 분포와 같이 좌우 대칭형이다. 음수이면 왼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이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도 그려드렸습니다. 37번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중학교 1학년의 신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160, 중앙값이 150, 표준 편차가 8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의 신장의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균을 중심에 두고 160, 중앙값이 150으로 작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 돼요. 아, 꼬리 쪽으로 평균이 놓이는구나. 그러면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고 확신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의 신장 분포에 대해서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비대칭 분포일 것이다. 맞아요. 그래야 중앙값보다 평균이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해설을 보니까 자료의 분포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 같으면 좌우 대칭이고 평균이 제일 크면 오른쪽으로, 평균이 제일 작으면 왼쪽으로 수직선 위에다 올려두시고 평균이 제일 커. 그럼 이쪽에 몇 개의 값들 때문에 커졌구나. 평균이 제일 작아. 그러면 이쪽에 몇 개의 값들 때문에 작아졌구나. 따라서 꼬리를 상상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본 문제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비대칭 분포이다. 이제 외도에 대해서도 잘 분석하실 수 있으시겠죠. 38번 어느 지역 300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100명씩 추출하여 평균 키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의 최중평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아래 보니까 최중평이 모두 같아요. 중앙값이 가장 커요. 최빈값이 가장 커요. 등등으로 비교를 해 놓고 있는데 주어진 정보는 300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100명씩 추출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평균이 얼마인지 뭔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300개 고등학교니까 한 학교당 100명씩 뽑았으면 300개에서는 3만 명인가요?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수의 표본을 가지고 자료를 모아 최종평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같아진다라고 봅니다. 38번의 문제는 이게 포인트예요. 아, 많이 뽑았어. 그러면 몇몇의 특수한 값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종평이 거의 같다.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아래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 지역 300개 고등학교에서 100명씩 추출하면 엄청 큰 자료들이 모였기 때문에 최종평 모두 비슷한 좌우 대칭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답은 A, B, C가 같다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38번을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능해? 답이 맞아?"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데 1 번이야, 3 번이야, A하고 B는 같고 C는 작을 거야. 어떠한 판단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 번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봤더니 결국 n이 크면 좌우 대칭형이 된다. 큰 수의 법칙. 이러한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38번에 대해서 저처럼 해석해 주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39번입니다. 자료들의 분포 형태와 대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서 최중평 기억하시면 되겠죠? 1번 보실까요?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분포인 거죠. 최중평. 이때 중앙값이 평균보다 크다. 네.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최중평. 중앙값이 가장 크다. 아니요. 중앙값은 분포와 무관하게 최빈값보다 작다. 아니요. 그럼 답은 4번일까요? 비대칭도의 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맞아요. 저와 함께 풀고 있는 문제 1번, 2번, 3번쯤에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보셨죠. 39번 문제는 4번이 맞다 보다는 1번하고 2번을 판단해 주세요라는 문제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래 해설을 보겠습니다. 1번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분포,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는 체중평, 평균이 제일 크고요. 왼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분포, 오른쪽으로 치우친 모양은 체중평, 그래서 평균이 제일 작고요. 분포에 따라 중앙값은 최빈값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40번에는 피어슨의 비대칭도를 대표치들 간의 관계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피어슨의 비대칭도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앞서서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평균이더라 그랬어요. 최, 중, 평, MO, ME, X바 그리고 평균을 기준으로 가장 먼 최빈값, 조금 가까운 중앙값 이들 사이에 3배의 관계가 있다. 그런데 보기에는 모두 3배가 있단 말이죠. 이때 X바에서 뺀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즉 X바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는데 중위수와의 차이의 3배가 최빈수와의 차이야. 기호를 외우시지 마시고 X바에서 빼는 거야.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피어슨의 비대칭도는 X바에서 최빈값을 뺀 결과에 표준편차로 나누고 X바에서 중위수를 뺀 값의 3배를 해서 표준편차를 나누는 거 둘 중에 어느 것이든 피어슨이 정의한 비대칭도다라는 거고요. 그중에 위에 관계만 시험에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X바에서 뺀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라. 다음 페이지 41번입니다. 표본으로 추출된 6명의 학생이 지원했던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의 수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10, 3, 3, 6, 4, 7.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저는 수직선상에서 3이 2개, 4가 하나, 5, 6이 하나, 7이 하나, 8, 9, 10이 하나. 그러면서 최빈값은 3이고 10은 극단적인 값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로 그래프를 그릴 것 같습니다. 이때 피어슨의 비대칭 계수 P에 근거한 자료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평균, 최빈값, 중앙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 것 같지? 라는 걸 판단해서 답을 선택하라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면 비대칭도 P는 양수가 되죠? 어디 양수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비대칭 계수의 값이 0에 근사하여 좌우 대칭형 분포를 나타낸다. 아무리 봐도 주어진 자료는 좌우 대칭형 분포로 보이지 않습니다. 2번 볼게요. 비대칭 계수의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어 왼쪽으로 꼬리를 늘어뜨린 이 부분이 틀렸죠. 3번 음의 값을 나타내어 왼쪽으로 꼬리를 늘어뜨린 이 설명은 맞는데 주어진 정보는 아닌 거죠. 4번 양의 값을 나타내어 오른쪽으로 꼬리를 늘어뜨린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41번을 이렇게 그림만 보고 답을 구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해설을 보세요. X바는 5.5고 최빈값은 3이다. 5.5에서 3 정도 하나만 빼도 양수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비대칭 분포다. 이 정도로만 계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주어진 정보가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라고 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하신 것 그대로 답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42번입니다. 다음 중 첨도가 가장 큰 분포는 이 부분은 외워주셔야 되는데 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1번 표준 정규분포, 2번 정규분포, 3번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첨도가 모두 0이다. 그 외에 자유도가 1인 T분포, 이 분포에 대해서는 첨도를 알 수 없지만 1번, 3번, 4번과는 다를 것이다. 정규분포보다 첨도가 더 큽니다. 42번의 히든 포인트는 정규분포의 첨도가 0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서 첨도가 가장 큰 분포는 2번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너무나 비교가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2번을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후에 첨도를 비교합니다. 정규분포도 있고 자유도가 2인 T분포, 자유도가 10인 T분포,
그다음에 자유도가 무한히 많을 때 첨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42번 정도는 바로 보고 문제 풀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추가 해설이 필요하다면 첨도는 분포가 얼마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느냐, 뾰족하냐, 또는 꼬리가 두꺼우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때 쓰는 척도고요. 정규 분포의 첨도는 3, 2예요. 그런데 T 분포는 정규 분포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분포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T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 중심이 조금 더 뾰족하고 꼬리가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도가 3보다 큽니다. 단 자유도가 무한대로 접근할수록, 즉 n이 커질수록 정규 분포로 접근하면서 첨도가 3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 T 분포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본 단원의 마지막 문제인 43번입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에서 어느 특정한 날 하루 동안 신청받은 애프터 서비스 건수이고요. 9, 14, 16, 6, 13, 12 이에 평균 중앙값, 범위 외도, 편차들의 총합 등 여러 측면을 동시에 물어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실한 거를 선택하세요. 먼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항상 0이죠. 이때 편차란 각각의 값과 평균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값과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우선 범위를 계산하려면 가장 작은 값 4와 가장 큰 값 16을 선택하면 되죠. 그 차이는 10이 맞습니다. 이쯤 되면 작은 수 4, 6, 9, 10, 12, 13, 16 나열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 이렇게 해서 중위수를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위수가 10이네요. 이번에는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다 더한 다음에 7로 나눠봤더니 10이에요. 그러면 평균과 중앙값도 같은 거죠? 이제 보기 하나가 남았는데 3번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외도는 0이다. 외도가 0이려면 좌우 대칭형인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외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쯤 되면 피어슨의 외도 공식이 기억이 나서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0이잖아요. 그럼 외도도 0인데요. 따라서 답이 없네요. 이러실 수 있어요. 수직선 위에 값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리고 평균은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평균쯤 된다고 치면 그림상에서 확인하듯이 좌우 대칭형인 건 아닌 거죠. 따라서 평균과 중앙값이 같은 거는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0이어서 좌우 대칭형이다, 외도는 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림을 봐도 좌우 대칭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답은 3번인데요. 그러면 피어슨의 비대칭 계수는 잘못된 식인가요? 즉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식에서 원하는 바는 그들이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지 좌우 대칭형이다 완성된 답을 내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좌우 대칭형이 보이지 않냐. 따라서 좌우 대칭형이면 외도가 0인 건 맞지만 외도가 0이라고 해서 좌우 대칭형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래 해설에는 이 자료에 대한 평균, 중앙값, 범위, 외도 등을 구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한 뒤 가장 귀찮은 거를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데요. 43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챕터 1 기초 통계량에 있는 문제 완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